수 있는 그런 영화를 오랜만에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 아니라 저희 또 함께 하고 있는 CGV 영등포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강변, 광주터미널, 구로, 대전, 대구, 동수원, 목동, 서면, 소풍, 압구정, 오리, 왕십리, 인천, 일산, 천안 펜타포트, 춘천 이렇게 중계관만 해도 16개 CGV에서 오늘 남산의 부장들 CGV 스타 라이브톡 함께 하는데요. 중계관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끝까지 다양한 토크 오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긴 말이 필요 없겠죠. 남산의 부장도 오늘 바로 개봉해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 주역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호 감독님, 이준 배우님, 박동원 배우님, 이성훈 배우님, 유명한 배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차렷 인사. 좋습니다. 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빠르게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22일 남산의 부장들 개봉을 했는데요. 관객분들 그리고 중계관에서 또 함께 오늘 스타라이브도 함께하고 계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감독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남산의 부장들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순수한 캐릭터, 박하만을 위한 캐릭터 박상찬 역을 연기한 이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우 고발자가 된 박용광 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통역을 맡은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환입니다. 문호 감독님, 1979년도 아마도 영화가 만들어질 때로 치자면 정말 40년 전에 있었던 40일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완성을 하셨는데요. 이 11.6을 거꾸로 해서 40일을 세서 혹시 이 순간까지 다다르신 건지, 혹은 이야기 중에 그 방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 순간들을 딱 정해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건 어떤 이유셨는지요? 정해놓고 12.6을 정해놓고 마지막을 정해놓고 끝까지 역순으로 중요했던 거는 또 그 파리 시총 사건 그리고 11.6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이니까 저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원작을 보면서 그 두 사건이 별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간극이 20일에 불과했던 거고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다 두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고 파리의 시총 사건은 그게 각하를 위한 충성이었을 텐데 그 충성이 20일 만에 어떻게 총성으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영화. 박 부장의 실종과 그리고 예. 박통의 죽음 사이를 이야기를 중심으로 딱 놓고 그렇죠. 시작했던 그런 예.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게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저한테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 40일간의 이야기지만 그 40일 동안 한국의 현대사를 모두 느끼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딱 네 장면을 뽑아서 이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백은하의 명장면 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4인 사색인데요. 여기 와 계신 이 네 분의 배우들이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각기 다른 매력으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실제 하는 그 인물의 이름을 쓰지를 않았죠. 근데 뭐 김재규, 김영규, 차지철 실존 인물을 쓰지 않고 김수평, 박용각, 곽상철 이 장명에 숨은 뜻이 있나요, 감독님? 일단은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가져왔죠. 그렇지만 이 영화가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 안에 갇혀있기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다 만약 갇혀있게 된다면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뻔하게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명을 바꿨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인물들의 어떤 내면과 심리, 그런 감정을 파헤쳐가면서
그 11.6이라는 사건을 좀 다른 시각과 다른 시점에서 좀 영화적 확장성을 가져서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규평 뭐 이런 이름의 어떤 이제 연상은 좀 돼야 되니까는 연상이 좀 돼야 되니까. 네. 네, 용감. 네. 이거는 뭐 크게 뭐 상관없는데. 박상민처럼요? 그것도 크게 상관없는데. 김규평만 좀 심혈을 기울이셨고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임교수가 그 도청하던 임교수 있잖아요. 임교수가 도청하던 그 사무실이 현해탄 상사인데 그 건너편에 있는 상사 이름이 정의 상사더라고요. 그런 이름들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뭐 시나리오에 있던 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한 거죠. 아, 네. 그 얘기를 꺼내시는 네, 이 김규평이라는 캐릭터는 그 정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최후 변론에서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김재규 같은 경우는 박통하고 같은 지방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어느 정도 쓰게 마련인데 뭐 이병헌 배우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하나의 영어도 어느 지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쓰고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사람이 배웠을 것 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쓰기도 하고 뭐 백두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캐릭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액센트를 오가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서는 굳이 그 사투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 영화 이제 결정을 하고 감독님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싱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살을 똑같이 겉모습으로도 똑같고 우리가 이제 그 말투 목소리들을 알잖아요. 자료가 네. 있으니까 그런 것과 다 흡사하게 가깝게 할까요? 라고 이제 감독님하고 상의를 했고 감독님은 여기서 나오는 박통 이외의 인물들에게는 크게 그 싱크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헤어스타일과 안경만으로 그걸 대표로 해서 그냥 감정에 더 내면적인 것을 더 우리가 더 그걸 보충을 하고 자료를 통해서 그 인물에 더 가깝게 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말투와 뭐 목소리라든가 뭐 사투리가 살짝 들리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오히려 실존 인물과의 싱크보다는 그 내면의 싱크를 맞추자는 거죠. 이 김 부장이 가까이 걸어갈 때는 유독 보폭이 한 1.5배 정도 빠른 보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가장 모셔야 되는 그 유일한 분이고 그리고 일단 사실 거기에 나오는 2인자들 모두가 다 충성심은 뭐 다들 뭐 누가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충성심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 부르는 것을 빨리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그 각각의 캐릭터들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사실 곽도원 배우 같은 경우 박 부장이 이제 링컨 메모리얼 파크를 이렇게 걸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굉장히 그 주변을 살피면서 내려가는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네, 뭐 얘기 찍는 중간에 감독님하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그리고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계속 심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준 배우 같은 경우는 헬기를 타러 갈 때 그 뒤뚱거리던 그것이 어떤 설정이셨는지 아니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25kg 정도를 찌우신 이후에 그냥 육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셨는지. 일단 헬기가 뜨기 전에 빨리 타야 되니까 빨리 뛰었고요. 근데 또 살을 찌우다 보니까 허벅지가 안 붙더라고요. 안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단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첫날이었어요. 그게 크랭크인 하는 거죠. 영화 첫 살을 찌워서 이제 옷을 입고 첫 촬영을 딱 했는데 허벅지가 안 붙으면서 걸음걸이가 이렇게 돼서 이거 재밌다 하면서 나중에 좀 즐기게 된 부분이 있죠. 그 걸음걸이로 이미 곽 실장의 캐릭터가 만들어졌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네, 첫 촬영이셨습니다. 네, 그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여러 버릇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김 부장 같은 경우 머리를 쓸어 올리는, 여러분 뭐 플립북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머리 쓸어 올리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기도 하는데, 단순히 머리를 쓸어 올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안가에서 도청 장면을 나올 때 그 머리를 쓸어 올리다가 팔을 부딪혀서 결국은 발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까지를 생각하시고 설정하신 버릇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머리를 쓸어 넘기는 것은 이제 평상시에 딱 가르마를 타고 꼬마도 이렇게 정갈하게 항상 한 머리카락 하나도 내려오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해서 머리를 하고 다니는 시잖아요. 근데 그 실제 자료 화면에서 법정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곳에서는 그곳에서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이 머리가 약간 길고 그리고 뭘 바를 수가 없을 테니까 이 머리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계속 약간 강박적으로. 예,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좀 제가 뭐랄까 좀 그걸 좀 따왔달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살짝은 좀 신경질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에 이런 버릇들 혹은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캐릭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곽 실장하고 막 그 몸싸움을 하고 네. 나서 머리가 펑크졌을 때라든가 뭐 그 고무실에 들어가서 그 도청하는 사람을 볼 때 뭐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쓸어넣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럴 때 좀 제가 이용을 했죠. 박통이 살아서 걸어오는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성훈 배우님. 지금의 이 인자하신 얼굴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영화 속에서 뭐 해당 장면이긴 하지만 내가 왜 또 나를 나쁜 놈을 만드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서 본인은 절대 악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캐릭터지 않나. 그렇다면 모두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랑 모두들 알고 있는 이 캐릭터를 접근하는 이성민이라는 배우만의 접근 방법은 또 어떠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박통을 담으셨는지. 그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가 연기했던 분을 연기하신 선배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소위 말하는 싱크로율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어떤 분이 더 닮았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대개가 외모가 좀 닮으신 분들이 그분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까 고민을 해서 그 분장을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그분의 걸음걸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연기할 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시나리오에 있는 거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박용각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그 화면으로 봤을 때 프레임 속에 계속 갇히는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문으로 본다거나 혹은 거울에 갇힌다거나. 감독님, 그의 등장마다 이런 설정들을 하셨던 이유들이 있으신가요? 누가? 감독님 집중. 네, 그러니까 박동 배우가 등장할 때는 카메라에서 항상 어떠한 틀이 있고 그를 가두는 듯한 느낌의 촬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인물 자체가 되게 이인자로서 되게 중앙정보부의 부장으로서 어떤 각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어떤 배신감의 어떤 자기를 걸었다는 어떤 배신감에 미국으로 망명하고 그래도 불이 안 풀려서 청구대장까지 나가가지고 성토하고 고발하는 인물인데, 동시에 그만큼 또한 자기가 언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같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그런 강박적인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곽도원 배우님 사실은 이렇게까지 깝깝하게 계속해서 표출하지 못하는 역할을 굉장히 거의 처음으로 맡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 등장부터 등에 침 꽂고 호텔방에 숨고 유일한 노출신. 네. 그러니까요. 얼굴에 복면을 가리고 그리고 결국은 분쇄기에 갈리는 그 직접 들어가셨어요 혹시? 직접 들어갔고요. 어차피 이제 뭐 자연스레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런 캐릭터, 이 불안과 막 깝깝함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곽도원 배우를 만나는 게 굉장히 생경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관객 입장에서는. 아,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연기였고요. 굉장히 연기하면서 야, 덥석 병원이만 한다 그러시길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어 덥석 했는데 지금도 영화 보면서 반성하는 장면들이 많고 어떤 장면 반성? 대부분 다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연기하라면 잘할 텐데 막 이런 장면도 많고 그 죽음과 생과 사 대한민국의 권력의 이인자였던 어떤 다 강제로 내려놔줬을 때 그리고 죽음과 생사를 계속 구걸하듯이 이렇게 대한민국 내부를 고발한 뭐 이런 고민들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지금도 다시 시켜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캐릭터. 너무 저에게는 자료가 힘들게 노력을 많이 해야 했던 캐릭터. 저는 근데 후배로서 네. 선배님 봤을 때 와, 저거 진짜 너무 좋다 싶은 게 그렇게 불안한데 카지노에서 내보라! 온다, 뭐 사고 칠 것 같아요 이런 거랑 뭐 병원 선배님 처음 외국에서 하는데 갑자기 대사를 맞아요. 거의 안기죠. 할때 이게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는 정말 당황스럽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정말 갑자기 너무 가슴팍으로 들어올 때. 되게 당황스러워요. 진짜 저 후배로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그런 순간들이 되게 과격하게 캐릭터가 곽도원이라는 배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처음 호흡을 맞춰요. 곽도원이라는 배우가 처음 호흡을 맞추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오거나 대사도 뭐 대충 여기서는 터뜨리겠지. 근데 싹 이렇게 아주 호흡처럼 조용하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질렀을 때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상대방에게는. 그래서 그런 어떤 박도 배우에게 박수 한번. 현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인터뷰할 때도 힘들어하니까 많이 도와주시네요. 박경 배우님이 정말로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도 배우의 이 예상할 수 없는 어떤 호흡들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운 방식으로 동료로서 작업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곽상천이란 캐릭터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귀여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귀여워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웃게 되고 뭐 이런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요. 1987에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알린 동아일보 윤상상 기자를 연기를 하셨던, 그러나 이 남산의 부장들은 어쩌면 이 시대를 기술한 또 동료 동아일보 김충식 기자의 원작을 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우연치고는 절묘하게도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악역,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끔 만든 그 중심의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배우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되게 흥분되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대본 보고 너무 하고 싶다고, 와, 이런 선배님들로 연기를 하게 된다니 너무 신난다 했지만 막상 이제 대본을 다시 이제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제 역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뭘 저렇게 믿고 있는지, 왜 저렇게 확신이 있는지, 그거를 해결하는 게 마지막까지 감독님하고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렇게 각하를 믿는 그 도화가 화장실로 도망가죠. 그게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감독님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확 이해가 돼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도 참 많이 한 캐릭터지만 동시에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비겁한 일들도 계속 했었던 그런 캐릭터였죠. 사실 이준 배우의 이마에 저렇게 많은 주름과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름을 활용한 연기를 하는 걸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 김규평 선배가 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주름이 자꾸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김 부장과 박 부장, 김 부장과 박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틸 보여주시죠. 네, 저 장면 보면 약간 그 사무라이라는 영화에서 알렌드롱의 그 룩이 저 느낌이 아니었었나 싶은데 약간 참고한 부분도 있으세요? 제가 의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의상팀과 이제 감독님이 제가 이제 여러 번 입어보고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의상이 결정이 되죠. 카메라 테스트하면서 의상 후보들 나온 것들을 여러 번 입어보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서보고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대부분은 결정을 하는 편이죠. 의상. 여기서 그 왜 혁명하자고 했냐라고 했을 때 네가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보다 정말 그 18년 전이나 지났던 그것이 이젠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되었구나. 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빛이 바랬는가 하는 걸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 장면 찍을 때 두 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촬영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18년 전에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변해버릴 때도 변하고 잊혀지고 심지어 그 이유마저도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빛바랜 과거 우리들의 어떤 초심이랄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말 각 잡힌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각 잡힌 연기들을 하지만 김 부장과 박 실장의 개싸움 장면은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본능적인 그 내부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영화 통틀어서 아마 가장 감정적으로 뒤에 이제 총격 장면을 제외하면 가장 감정적으로 앞으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긴 했는데 두 분이 그 장면 찍을 때 이 어떤 그 마음으로 또 찍으셨는지 이번에 이준 배우가 한 발 물러서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둘이 서로 바라보는 편견이 상대를 바라보는 이 캐릭터들이 보는 편견이 너무 재밌어서 제 캐릭터는 후배지만 정말 너무 답답하고 선배가 분명히 아는데 저거 알 텐데 정보부장은 다 저걸 해야 되는데 왜 알면서 안 하는 거지? 각하가 불편해하시는데 정말 진심 어린 충고의 장면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때 왜 자꾸 넌 또 다른 얘기냐 나한테. 왜 탱크 가지고 뭐라 그러냐. 탱크를 돌려야 각하의 심리 기강이 선다, 분위기가 산다 라는 그 확신이 있는데 이런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힌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각 실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네. 착한, 순수한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권력욕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니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싸움은 사실 어떤 최고의 권력을 구사하는 어떤 정보부장과 강호 실장의 싸움이 되게 어떻게 본다면 되게 뭔가 비장하고 되게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되게 애들 싸움처럼 되게 뭔가 치졸하고 되게 그런 느낌으로 아마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머리 한 올까지도 신경 쓰던 이 사람이 여기서는 뭐 이마에 핏줄이 튀어나올 것 같이 연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액션이 있으면 액션씬이 있으면 액션 스쿨 먼저 미리 그 합을 짜죠. 그렇죠. 구슬 감독한테 그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또 그걸 계속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내가 여기서 휘두르면
상대방이 피하고 혹은 그 다음번에 때리면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시나리오 읽는 순간부터 이건 정말 엉망진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현장에 엉망진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던 그 상황에 한번 맡겨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사가 어떻게 씹히던 대사가 뭐 이상하게 나오던 행동이 어떻게 나오던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엉클어지던 한번 그냥 그 현장에 한번 맡겨보죠. 그래서 실제로 대사가 엉키기도 하고 서로의 가슴에 막 다 빨갛게 손톱 자국들이 나고 왜냐하면 와이셔츠 하나만 둘 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와이셔츠만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멱살을 감정적으로 확 잡을 때는 살하고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 막 침을 서로가 상대방 얼굴에다 얼마나 계속 컷할 때마다 그거 다 지우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약간 좀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전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어. 만족했어요. 맞아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엉망진창 개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 벌어지게 되는 사실 그 어떤 뭐 안가 내에서의 그 사건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 개싸움 있고 난 다음에도 다음날 또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잖아요. 회의도 하고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다면 저희 세 번째 픽을 한번 보실까요? 네, 박통과 임자들. 그 여기 영화 속에서 보면 경호실장 가서 일 봐. 정보부장이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둘이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희준 배우의 표정이며 또 이병헌 배우님이 각하가 곽 실장님만 부르셨답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의 또 김 부장의 표정, 이 표정을 보고 있으면 이런 박통에 대한 어떤 이런 인정 욕구 같은 게 단순히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각자의 캐릭터가 왜 이렇게 박통의 옆에 유일한 사람이고 싶어 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이 캐릭터를 받자마자부터 이제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 사실 미묘한 일상적인 감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질투식이 또 이인자들끼리의 어떤 그 갈등과 감정들이 그런 그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굵은 어떤 커다란 그 감정들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누아르처럼 이 영화를 더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제가 찍은 영화 중에서는 달콤한 인생을 많이 비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달콤한 인생의 그 각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 감정들을 정서들을 보면 약간 그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분란의 중심에는 박통이 계신데요. 특히나 거의 반복적으로 3번 똑같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3번의 그 말을 각각들한테 하는데 약간 이 말투 같은 걸 변주를 주시려고 했는지 혹은 아니면 오히려 세 말을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하게 그냥 되죠. 그씬 촬영할 때 그 뭐 분위기 아니면 그때의 감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계산해서 그렇게 변화를 준 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정말 마법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을 충성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 영화는 그 뭐랄까 굉장히 불안하게 쌓아올린 그 바벨탑 위에 있는 그 최고의 권력자들의 불안한 욕망, 심리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자극을 주는 말이 임자 옆에 내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시나리오에 그 말을 이렇게 중요한
중간에 쓰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욕망을 자극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네. 마법의 말이었었군요. 예. 이 아마도 우민호 감독님이 영화 준비 시나리오 쓰시면서 박통의 어떤 화법 같은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임자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사실 요즘 잘 쓰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게 쓰지 않는 표현들이 더 많은데 이 말을 이 영화 속의 이 중심의 단어로 쓰시게 됐던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실제로 당시에 각하께서 그 임자라는 그 단어를 쓰셨고 그리고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많고 되게 암묵적인 거죠 사실. 그러면서 뭔가 좀 되게 밀당의 어떤 고수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네. 막사에 황금 비율이 있나요? 당시에 그 각하께서 즐겨 드셨던 비율은 2대1로 알고 있어요. 영화 속에서도 그대로 타서 드시기 때문에 이병헌 배우님이 그런 걸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도 하시지만 영화 속에서도 네. 사실 그 씬은 영화에는 처음 시나리오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찾고 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그때 당시에 실제로 직관적 쪽으로 옆에 혹은 근처에 뭐 이렇게 계시던 분들과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함께 일을 하셨던 분에게 참 많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막사 얘기 그리고 막사를 이렇게 같이 하시고 나서는 자기의 수하들에게 은근슬쩍 내가 각하 막사가 한잔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듣고 감독님하고 얘기하고 감독님이 그 며칠 동안 이제 감독님 나름 그런 것처럼 다 자료를 모아서 그 씬은 만들어지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영화가 사실은 18년에 그들의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40일, 맨 마지막 40일만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40일만 보여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쌓여왔던 레이어들이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장면들이 잠깐 들어가면서 그들의 길었던 혹은 깊었던 어떤 역사. 서로의 어떤 역사와 우정 같은 것들이 슬쩍 묻어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습니다라고 일본어로 갑자기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두 사람 보냈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일본어를 쓴 건 그냥 시나리오에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건가요? 예. 사실 이 캐릭터만큼은 사실 박통이라는 캐릭터만큼은 뭐 지금 여러 방식으로 또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안에 돼 있는 대로만 그냥 받아들여서 연기를 한다는 것, 혹은 아니면 나름의 어떤 다른 해석을 붙인다는 것. 항상 배우들은 그 갈림길 안에 있잖아요. 제 나름의 해석 별로 없었고요. 네, 시나리오에 충실했고요. 그냥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여러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상상. 네, 그러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것들을 표현한 게 이 연기로 이렇게 보여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잘해서 역사 공부 자세히 하는 건 없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지는 그의 피로도 이런 것들, 그가 이런 말들을 각 참모들한테 한마디씩 임자 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 상상하면서 이렇게 제 연기에 담아서 연기한 것이 지금 결과물이니까 저는 제가 추가한 거라고는 제가 느꼈던 정서 감정 그 정도. 영화 속에 아주 또 중요한 그 사건이 되는 공정동 안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틸 보여주시죠. 네.
11.6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금이 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 그리고 이 11.6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느 정도 이게 역사의 다른 방식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니면 어떤 필연 같은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두 사건이 다 11.6 궁정동 망가 사건과 네. 대통령실 사건과 이토 히로부미 그 암살 사건이 다 11.6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11.6 궁정동 망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상 금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따온 아마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그때 이제 총을 들고 나갈 때 보면 김부장 옆으로 역대 이제 중정부장의 초상들이 쫙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장면은 어떤 의미를 또 좀 담고 싶으셨는지. 이인자들의 그 비극적인 운명이 사실 김 부장과 이제 박용각 전 중앙정보부장은 다른 인물이지만은 사실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뭔가 한 인물처럼 보이길 바랬어요. 그 1인자에 쓰여졌다가 1인자에 버려지는 어떤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이인자들의 운명. 그래서 뭔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박 부장이 죽을 때 어떤 왼발, 구두가 벗겨진 왼발과 김 부장의 어떤 마지막 순간 차안에서의 구두가 벗겨진 오른발에 좀 이렇게 대꾸시켰지. 대가도마주처럼 딱 접으면 일치하는 느낌? 그런 걸 보여줘도 좀 싶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구두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독님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사실은 한 몸처럼 머슴짓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선후배 사이였는데 제가 이제 친구 설정으로 바꾼 거예요. 박통이 혼자 황성예터를 부르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는데 왜 국민들이 컬러로 자기를 보는 게 싫었을까요? 감독님 흑백을 어울리십니다. 약간 흑백에 어울리시니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게 너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느낌이 들고 뭐 이래서 그래서 싫었다 뭐 이런 얘기라고 그걸 비추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1인자 각하는 특히 그 유신의 말기 때는 되게 직무실 자체를 되게 어둡게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있기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얘기도 제가 와서 들었냐면 그 당시에 그 각하의 그 양복을 제안하시던 그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상을 저희 박통의 의상은 실제로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네네. 그분께서 항상 당시에 그 박통의 어떤 의상을 제작하러 청와대에 갔을 때 항상 진주시에서 단둘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재단 줄 재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봤는데 거의 후반 후기 이제 거의 끝나는 무렵에 얼굴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여러 장면을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대단. 저도 후배이지만 선배님을 봤을 때 이정근 선배님 40일 동안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확 지쳐가는 그거가 표현이 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영화 속에서는 물론 흑백으로 국민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우리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칼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양가에서의 저격 장면에서 보면 피에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뭐 기능적으로는 실제로 이들이 얼만큼 당황했는가를 또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박통이 저격당해서 쓰러져 있는 걸 다시 한번 김 부장이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을 다시 만들어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면이 처음 시나리오에는 원래 없었다가 또 이병헌 배우님께서 또 제안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기본적으로 정말 이게 실존 인물들의 아주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을 새롭게 약간 넣더라도 증언과 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고증을 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우리가 연기를 하자고 다 했고, 근데 이제 저 그 피에 쓰러지는 장면은 시나리오 처음 나왔을 때 단계에서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혹시 여기에서 정말 일사천리로 거의 패닉에 가까운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일을 계속 치르다가 네. 어느 순간 그 피에 꽈당 넘어지면서 자기가 잠깐 그 방 안의 풍경을 보면서 약간 객관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감정이 살짝 보여지고 다시 허둥대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어떨까. 그리고 감독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후각으로도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어떤 피에 미끄러진다는 것이 되게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또 어떻게 그 피의 냄새까지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확 다가올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현장감을 더 주는 또 그런 어떤 효과도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규평의 팔에 항상 있는 영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항상 사실 이병헌 배우님께서 굉장히 자주 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이 영화 속에서 뭐 특별한 장신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건 실제 고증을 통해서 항상 여기다가 끼고 다니셨다고. 이거보다 알이 작은 그런 연주를. 그래서 저는 제 거를 차고 촬영장에 가서 옷 갈아입으면서 끼고 바꿔 끼고 이렇게 촬영을 했죠. 캐릭터 연주를 쓰는 그런 느낌을 네. 하셨네요. 사실 영화 속에서 감독님 처음부터 얘기하셨지만 어쩌면 실존했던 인물들이지만 영화적인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더한 영화인데 마지막에는 우리는 실존 인물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이 최후 진술을 더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다시 되게 제가 되게 영화적으로 찍었고 실제 사건이지만 어떤 누아르의 여성 색채를 되게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리고 그때 가서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면서, 그리고 상반된 그 진술을 통해서 그 11.6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당시 중정부장은 당시 대통령을 왜 죽였는지에 대한 답은 영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길 바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답들 아마 뭐 오늘 관객들 중에서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도 같고, 어떤 세대들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이나 혹은 정보량들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굉장히 좀 친절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또 돋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들에게 질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네, 이병헌 배우님 한 분만 선택해 주시면. 저기 안경 쓰신 뒤쪽에 약간 회색 옷 입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뒤에서 세 번째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입니다. 네. 예, 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영화는 혁명을 다룬 영화인가요? 아니면 쿠데타를 다룬 영화인가요? 아니면 우발적 살인을 다룬 영화인가요? 그 질문 감독님께 네. 이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걸 더 중심에 두고 얘기하고 네, 싶으셨는지가 예. 궁금하시다는 거죠? 예. 감독님?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재판관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계획적이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허술하기에는 너무 치밀하다, 계획적이다. 정말 우발적이라고 하고. 우발적이다. 어떤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미스테리하고 설명되지 않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게 우리 영화에서의 어떤 김규평의 어떤 내면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느낌? 근데 뭔가 이해는 되는데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어떤 하나에 대한 방점을 찍지 않는 그런 것이지 않은 그런 것이지 않았나 생각.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 여기 안경 쓰신 분 여기 빨리 드셨는데. 네.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네. 예. 가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박통희 선택한. 네. 박통 거사 끝난 다음에 실제 사건에서도 남산이 아니라 이제 일본으로 간 게 되게 미스터리한 부분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이제 차를 돌리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병헌 배우님 표정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천천히 바뀌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미스터리지만 영화상에서는 어떤 감독님이나 배우님이 그 부분에서 어떤 감정 변화나 선택을 할 때 어떤 잡아놓으신 가이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인물은 이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 거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 선택을 했을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병헌 배우님께 여쭤볼까요? 감독님하고 저하고 가장 처음에 합의를 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은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준다거나 영화로 뭔가를 규정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그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영화에서 제가 그 맨 마지막 한 10분 정도의 부분 중에 계속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황으로 일을 하다가 두 번 정도 저는 잠깐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피에 미끄러지면서 내가 방안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약간 내가 잠깐 객관적으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차 안에서 발바닥 그 신발도 안 신은 그 피에 젖은 양말 이렇게 만지다가 그 혈흔을 이렇게 피를 보면서 굉장히 또 다른 감정을 느끼고 혼돈의 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무의 상태. 그런 상황 속 그런 감정 상태 속에서 6번으로 가자, 남산으로 가자, 막 여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 정도까지만 해서 카메라는 빠져서 이제 차가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랬듯이 그렇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그냥 어떤 무와 어떤 혼돈의 끝에 다다른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감정을 그냥 연기를 했어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정의 여부를 배우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순간에 아주 카오스 같은 상태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연기를 하시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습니다. 네, 박 부장님. 예, 저기 제가 가운데 분 가운데 안경 쓰시고 안경 쓰신 분, 예, 여기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분이십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로 보는데 그 가명을 쓴 박통과 또 정두택 그 두 명 같은 경우는 이름 가명을 쓰지만 특히 그 두 분에게만 분장을 좀 과하게 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름만 바꿨지 좀 이름을 봤을 때 좀 다른데 그 김재필도 지금 정두혁 장관 다른데 근데 그 둘만 좀 유난히 분장을 좀 과하게 한 느낌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연출을 주신 건지 감독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외모적 싱크로율을 그 두 분에게 가장 높이신 이유는? 일단 그 두 인물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좀 각인력이 되게 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리얼리티가 필요했고 이마만 봐도 네, 이마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두택은 전두혁이요. 전두혁은 그런 어떤 특징을 이마 머리에 어떤 특징을 잡은 거고 그리고 그 박통은 어떤 그 귀의 특징을 좀 잡은 거죠. 실제로 서현우라는 배우가 면도기로 머리 반을 밀고
긴장을 해서 이렇게 연도를 하고 평상시를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뭐 1년을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사는 한마디인데 네. 그런데 그렇게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정 속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연기이기도 했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순간 웃음이 터지면 안 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한 부담감으로 그리고 숨어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얘기 안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배우를 또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하고인가요, 부모님? 이하고. 네. 그렇죠. 네. 네. 전류혁이요? 네. 그건 사실 제가 정답을 주지 않았어요. 정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선택은 이제 보신 분들이 지금까지 미스테리니까요. 미스테리죠. 그게 사실 여러 설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박 부장의 실종도 정말 여러 설 중에 하나죠. 여러 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죽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가 됐다라는 거는 2005년도에 국정원 과거진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죽였느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죠. 사실 많은 부분을 미스테리로 남겨둔 것은 이 영화가 가지는 하나의 또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는 관객들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석하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요. 오늘 개봉했고 드디어 관객들 만났습니다. 아마 걱정도 많으셨을 테고 어떻게 또 받아들이실지 굉장히 궁금했었던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감독님부터 오늘 또 개봉을 맞아서 이렇게 길게 또 함께 또 해주신 관객분들의 마지막 인사와 남사회 부장님도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사회 부장들 일단 선택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좀 이 영화는 남사회 부장들은 11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뒷이야기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극장 밖을 나가서 그 뒷이야기를 좀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 봤던 남사회 부장들을 좀 더 어떤 다른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한 번 저는 오늘 얘기 나누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게 뭔가 감독님이 정말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중심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차갑게 그게 미스터리로 돼 있는 부분은 미스터리로 끝까지 남겨두자는 거 그대로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이 영화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여러 세대분들이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진짜 이 영화의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뵙겠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작은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소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가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설날 때 부모님 모시고 같이 극장을 찾으면 어머니들 옛 시간으로 훌쩍 뛰어넘어가서 옛날 얘기 하실 수 있는 그런 효도 선물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많이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들 얘기하려면 더 시간 얘기했는데 잘 만들어진 영화에 출연하는 거는 배우한테 굉장히 보람찬 일인데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민호 감독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를 많은 관객들이 봐주시는 게 저희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잘 만들어진 영화 남산의 부장 많이 볼 수 있도록 좋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처음 개봉하자마자 사실 저도 아무리 기대했던 영화도 첫날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힘든데 오늘 이렇게 첫날 바로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실존 인물들의 아주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저는 사실 정치색이 짙은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그 주요 인물들의 심리들 그리고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힘을 느끼고 또 매력을 느낀 그런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시대의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사건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직장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해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되게 불타오르는 배우분들의 투사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는, 그 역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우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그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박토웅님께서 임자 많이 봐주라고 한번. 저 옆에는 남산의 부장이 있잖아. 영주에는 남산의 부장밖에 없어.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또 중계단에서도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큰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병원 오빠 오늘 이렇게 안 됐어요. 끝났다.